백년 전쟁하고 장미 전쟁 살펴봤었죠.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스위스 연방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요때 이제 등장하는데 요게 이제 쭉 이어져서 오늘날의 이제 스위스가 이제 되는 이제 모체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앙 집권형 국가는 아니에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레콩키스타, 그쵸? 우리 그 무슬림으로부터 국토를 수복하려는 스페인의 운동이죠. 네. 스페인이 중앙 집권형 민족 국가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요 세 나라예요.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오늘날 대표적인 중앙 집권형 민족 국가의 형태를 형성하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국가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중앙 정부가 있고 그리고 그 중앙 정부가 다스리는 단일 민족이 있죠. 그쵸? 물론 네. 다민족 국가도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한 그 나라에 한 민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있으면 영국민이 있고 프랑스면은 프랑스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근대 국가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고 있을 때 독일과 이탈리아는 같은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하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1900년에 가까이 돼서야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800년대 후반쯤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도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 중앙 집권형 민족 국가를 우리도 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의견이 표출이 되면서 이제 1900년대 곧 아니다 1800년대 말 될 거예요. 그때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돼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영국, 프랑스 할 때는 한 400년대부터 이러한 나라가 쭉 형성되기 시작해서 한 1500년대면은 이제 그런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로 보거든요. 근데 네. 독일, 이탈리아는 그로부터도 몇 년이에요? 한 300년 이상은 계속 그 예전에 그쵸? 그 중세 형태의 약간 비슷한 그런 체제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 이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것도 허울뿐이기는 하지만 계속 유지되는 거 알고 있죠? 예. 허울뿐이 실권은 없어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실권은 없지만 형식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언제까지요? 나폴레옹이 이거 폐위할 때까지. 네. 나폴레옹이 폐지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우리가 처음 얘기했을 때 유럽을 움직이는 세 개의 중요한 축이 있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네. 영국하고 프랑스는 우리가 말하는 근대 국가의 형태를 빨리 형성하는 쪽으로 나갔다면은 독일과 이탈리아는 예전에 그 중세 시대에 약간 그런 그렇다고 해서 중세 시대가 똑같지는 않죠. 그쵸? 뭐 기사가 있고 막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각 도시별로 자유 네. 도시가 그러니까 도시 국가죠. 그쵸? 네. 중앙 집권형 국가가 아니라 예전에는 장원의 영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 형성된 큰 도시가 하나의 나라가 되는 수백 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수백 개가 넘는 중소도시국가. 그리고 교회의 직할령도 있어요. 그쵸? 우리 그 예전에 피핀 3세가 이제 그 교황한테 그 교황령 주고 가잖아요. 그쵸?
네. 예, 그것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언제까지요? 이탈리아 통일되는 1800년대 후반까지도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아, 예, 교회 네. 직할령에. 그러니까 지금은 교황이 조그만한 바티칸에 틀어박혀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다 이러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탈리아 중북부가 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땅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여간 이게 굉장히 공고했기 때문에 그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중앙 집권형 국가는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들었던 이제 그 부분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대한 그 선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은 황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황제 자리에 오르면은 그 후계자 아들이 그쵸? 자연스럽게 지위를 계승해가는 왕조잖아요. 그쵸? 왕조. 그래서 조선 네. 왕조도 그 전주이 씨, 그 가문에서 계속 장자가 이어받거나 장자가 없을 때는 차자가 이어받거나 이러면서 계속 그 직위를 이제 왕위를 세습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쵸?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그랬을까요? 못 그랬을까요? 못 그래. 못 그랬어요. 여기는 뭐예요? 그 수백 개로 아까 나눠진 중소도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소도시 국가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그 기본 절차를 이거를 그 계속 존속을 시킵니다. 예, 물론 네. 요게 이제 1356년에는 약간 한번 손질이 돼요.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는 그 권리가 선제후, 그러니까 선제후에 선거권을 갖는 제후죠. 그 제후를 성직자 3명, 귀족 4명으로 제한하는 이제 아, 황금 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그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모든 독일의 그런 어떤 제후들 도시들이 우리 황제 뽑는 데 참여하자가 아니라 네. 굉장히 이제 그 유서 깊고 이제 그 오랜 전통을 지니는 그 성직자 쪽에서는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뭐 트리어, 뭐 이런 도시 있거든요. 그런 도시에 이제 대주교가 임명돼서 오겠죠. 그러면은 그 대주교가 그 황제를 선출하는데 한 표를 갖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속 귀족에서는 뭐 보헤미아의 왕이 한 표를 갖고 뭐 브란덴베르크의 뭐 그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귀족이 한 표 요렇게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가면은 요게 이제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가톨릭 황제로 세우느냐 프로테스탄트 황제로 세우느냐를 놓고 이게 굉장히 그 미묘한 예, 상황이 네. 한번 벌어져요. 그래서 아, 당연히 가톨릭 입장에서는 카톨릭이 황제를 이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독일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게 세속 귀족 4명이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로 채워지는 세속 귀족 4명인가? 하여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대 3에서 4대 3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예, 그래서 최초에 이제 개신교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다음 선거를 통해서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연출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전쟁도 일어나서 결국 카톨릭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다시 선출되는 그리고 영구히 아마 선거권이 아마 박탈이 됐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항상 카톨릭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나오도록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진 거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더 확인해서 좀 잘못된 거 있으면 조금씩 바로 잡으면서 진행할게요. 하여간 1356년에는 이렇게 3명, 4명으로 그 도시에 속한 그런 그 귀족 아니면 대주교가 참여를 해서
그 황제를 뽑는다. 이거를 이제 공식화한 거예요. 공식화. 오늘날에 그 교황이 세상 떠나면은 뭐 콘클라베 같은 거 열어가지고 차기 교황 뽑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는 그 선거를 요렇게 그 공식화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공적화 시키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렵죠. 그쵸? 네, 네, 그랬다가는 전 독일을 향해서 선전포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오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황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전 제후들한테 토벌 명령이 떨어지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가면은 내가 불만이어도 저 새끼 끌어내 막 이렇게 보통 아, 예,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느낌이. 그쵸? 뭐 툴툴거릴 수는 있죠. 근데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실제로 그랬다가는. 예, 네,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정착이 되다 보니까 황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지위나 권력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는 그런 지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있는 동안에는 황제 노릇할 수 있지만 나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 모의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 보니까 황제 지위에 가는 사람도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마치 영국하고 프랑스처럼 왕을 중심으로 전 독일을 뭉치게 하고 그 권한이 이렇게 그 독일 전체에 공고히 미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앙 집권형 국가를 이룩해야겠다 이렇게 그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려고 하면은 일단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황제의 권한을 키워놨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권력이 선거를 통해서 다른 가문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네.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쵸? 그 강력해진 그 황제 밑에서 기라면 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황제의 권력 강화는 장차 자기 자녀들을 두들겨 주게 될 몽둥이를 만들어 놓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몽둥이 우리 자녀가 잡으면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이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몽둥이에 우리 자녀가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부분으로는 또 별로 의지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그 귀족들이 왕도 막 바꿔 치워버리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이제 왕이 되면은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귀족의 힘을 꺾고 중앙 집권형 그 국가를 이룩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갔던 데 반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일들이 추진이 잘 안 됐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기껏 황제의 권력 강화시켜봐야 뭐하냐.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한테 이제 그 짐을 안겨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안 네.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직위를 자기 영지와 부를 늘리는 데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원정을 떠났다. 이 영국과 예를 들어서 원정을 떠났어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그럼 새로 얻은 땅은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프랑스 왕에게 속하는 걸로 해서 왕의 직할령이 점점점 늘어나서 왕의 세력이 강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쵸? 네,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어디 원정을 갔다 새로운 영토를 얻었다. 그럼 그 새로운 영토를 황제령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고 이거를 누구 영토로 주는 거예요? 그, 저기 그 우리 저 공작하고 있는 우리 아들 레미한테 그 아, 영지를 주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영지는 황제령이 아니라 우리 가문령이 되는 거죠. 그쵸? 아,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네. 원정을 가자, 방어 전쟁을 하자, 승리했어요. 무언가 영지가 생기고 이득이 생겼어요. 프랑스나 영국 같으면 그걸 대번에 누가 가져가요? 왕이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기 네. 세력을 강화하는 데 쓰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같은 경우는 그거 해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한테 밀어주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자기 부와 영지를 늘리는 데만 사용하게 되니까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꾀하는 그런 나라가 계속 등장하지 않게 됐던 거예요. 예. 네. 진짜 말 그대로 현대 시대가 막 태동하기 직전까지도 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하는 그 허울뿐인 직책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었던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엄청나게 쪼개져 가지고 그냥 계속 독립된 도시국가로 계속 살아가요. 예, 아,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네. 진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의 철혈 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라고 들어봤어요? 나중에 아니, 이제 이 세계사 이제 후반부에 되면 나올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그 어쨌든 그 게르만 민족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져서는 어떤 이 대내외적인 이런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하는 그런 대내외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재상이 돼서. 네.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비로소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 전까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 그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다 쪼개져 가지고 각자 도시별로 그냥 예, 자기들끼리 각자 도생하는 요런 식의 이제 질서가 예, 뿌리 내리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렇게 독일과 이탈리아 지역은 너무도 잘게 쪼개져 있었기에, 그리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선 어떨까요? 뭐, 영국과 프랑스. 네,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렇게 독립된 도시국가로 그냥 쪼개져 가지고 각자 생존하는 게 저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안 좋아. 안 좋을까요? 독일이랑, 네,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이 안 돼서 각자 도시가 자기 맘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분열이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 영토를 쳐들어올 걱정이 그만큼 적다는 뜻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 히틀러가 독일 이렇게 안정시키고 대번에 어느 나라부터 쳐요? 옆 영, 나라인 프랑스부터 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3제국이라는 거를 그 수립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국. 영국 침공해가지고 항공전 벌여가지고 영국도 엄청나게 어려웠었잖아요. 그쵸? 아, 그런데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져가지고 각자 생존하는 상황이 되면은 프랑스와 영국 입장에선 어떨까요? 땡큐. 오히려, 네, 땡큐죠. 그쵸? 네. 예, 우리는 그만큼 편하게 살 수 있죠. 네, 네. 대신에 쟤네는 쪼개서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오히려 침공의 그렇죠. 위험도 예, 적. 왕을 중심으로 더 힘을 뭉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던 거죠.
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때부터 만약에 하나의, 그쵸? 네, 그런 국가를 형성하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형태로 나아갔다면은 이후의 역사가 아마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유럽 역사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큽니다. 아, 네. 그랬으니 그게 이렇게 중앙 집권형 국가로서 그렇게 근세 시대를 지나갔다면은 이게 얼마나 그쵸? 대단한 획을 그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근세 시대, 대항해 시대 이제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은 이탈리아는 그래도 조금 나와요. 베네치아 때문에 지중해 쪽으로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대항해 시대 이런 얘기 나오면은 독일 얘기는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 네, 다 네. 어디냐면은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네덜란드, 저기 어디냐, 영국 이런 애들만 나와요. 특히 스페인하고 영국이 주로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약간 한 발 뒤에 두각을 나타내고요. 네. 그랬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이 됐던 거예요. 자, 네. 그래서 큰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면 많은 중소도시는 힘이 곧 법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 힘 있으면은 옆 도시, 그쵸? 침략하고 이제 이런 상태로 그게 중세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 상태로 계속 다스려지게 되고요. 자, 그런 도시들은 점점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 기사들끼리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한자 동맹 우리 전번에 얘기했었죠. 그쵸? 네. 상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다음에 무역품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북유럽 지방에서 형성했던 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이제 강력한 중앙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래서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 정부를 대신해서 아까 말했던 이런 중앙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나름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기구가 됐던 거죠. 네. 예. 자, 지역이나 도시들의 연합체인 연방을 세우게 돼요. 도시들의 연합체인 연방국을 세우게 돼요. 특별히 1315년에 스위스라고 하는 이제 모체가 탄생을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어떤 가문이냐? 아까 말했던 요게 이 황제의 권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을 활용을 해서 자기 가문의 영지와 부를 늘려갔었던데 대성공을 거두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디더라? 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땅이 아마 보헤미아일 거예요. 정확히 뭐 하여간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의 어떤 나라를 쳐서 이제 멸망시켜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군사를 투입을 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그럼 새로 그 땅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속한 영지로 떼줍니다. 아, 그래서 자기 가문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합스부르크 가문의 또 전략이 뭐냐면은 이 왕실에 이제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네. 시집을 보내서 사람들이 이제 왕가들이 이제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모계를 통한 그런 어떤 계승권들을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각 나라의 왕위들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유럽의 왕가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합스부르크 가문이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독일 쪽, 그 다음에 스페인 쪽으로는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쭉 이어지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뭐 이제 부르봉 왕가, 이런 왕가가 이제 있게 되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스튜어트 왕가죠, 그쵸? 그런 이제 왕가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하여간 동쪽이죠. 동쪽 본토에서는 거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주름을 잡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이것도 이때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 그렇게 발흥을 해가지고 유럽의 왕가로 부상하는 일이 이제 1300년대부터 1200년대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놀랍게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00년대까지 이런 현상이 쭉 이어집니다. 아, 예, 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무너지잖아요. 나폴레옹 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때 이제 이후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런 어떤 영지들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독립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어, 유럽의 왕가가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동네에 가면은 힘 깨나 쓰는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 유지 있잖아요. 네, 네, 예, 지역 유지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떨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유럽의 왕가로서 군림하게 되는 그런 왕가가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네, 이 네. 가문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갔냐면은 아까 말했던 방식으로 간 거예요. 네, 황제 됐는데 뭔가 이렇게 이득되는 게 있으면 자기 가문 거로 돌리고 그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그쵸? 결혼을 통해서 결혼을 통한 상속이죠. 상속을 통해서 유럽 왕가의 왕이들 하나씩 둘씩 수집을 해. 네, 그렇게 해가면서 그런 어떤 합스부르크 월드죠, 그쵸? 합스부르크 월드를 이렇게 세웠다가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한 현대 세계죠. 현대 세계의 도래와 함께 그것이 이제 다 해체가 되고 이제 그 자기네 이제 그 본가죠, 그쵸? 본가 지역에서만 그냥 좀 이렇게 옛날에 명문가였다더라, 뭐 그냥 이 정도 지역 유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건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합스부르크 가문이 지금 굉장히 그 유럽의 왕가로서 부상하고 있는 힘 있는 그런 가문일 때에 이제 반발이 좀 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주가 칸톤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 세 개의 독립된 도시 국가예요. 도시 국가가 연합해서 이제 연방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 연방이라고 하는데 요게 모체가 돼서 오늘날의 스위스가 이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연방에 가입한 주는 1513년까지 13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현대 스위스의 모체가 된 이 연방에 소속된 주민들이 지극히 독립적이기도 했고요. 경쟁심도 많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언어도 굉장히 다릅니다. 민족 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에 가까운 동쪽 지역은 독일어 쓰고요. 그 네. 프랑스에 가까운 서쪽 지역은 또 프랑스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그노 아시죠? 그 프랑스 개신교도. 네, 알죠. 위그노도들이 그 남부지방,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주로 많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박해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스위스로 피난을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서북쪽 쪽으로는, 스위스 서북쪽 쪽으로는 프랑스어가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알프스 남쪽으로는 이제 그 이탈리아랑 맞닿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또 네. 이탈리아어 씁니다. 그리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 산에 사는 그 사람들의 고유한 언어가 또 하나 있어요. 예. 헬베티카어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개의 언어가 그냥 이렇게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로 좀 이렇게 통일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그 살던 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살던 대로 살면은 이렇게 큰 세력에 의해서 대항을 못 하니까 그걸 네.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연맹체를 세우자 여기까지만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쳐들어오면 같이 힘 합쳐서 싸우자. 그런데 그 이상은 하자 하지 말자. 하지. 하지 말자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쓸 사람 쓰고 옛날 저 자기 고유한 말 쓸 사람 쓰고 이러면서 대신에 뭐 합스부르크 쳐들어와 우리 공동의 적이지 13개 칸톤 힘을 합쳐서 막자 이런 건 하는 아, 거예요. 네. 근데 절대 그 영국과 프랑스 같은 하나의 그런 어떤 그 민족 국가를 세우자 이런 거 시도 안 합니다. 시도 안 하다가 제가 아까 말했던 1800년대 후반이에요. 1800년대 후반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민족주의라고 하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일어나면서 독일도 통일되고 이탈리아도 통일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스위스라고 하는 그 나라가 형성이 되지.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도시 하나하나가 별개 국가로 보시고 쳐들어오면 그 도시 별개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운다. 예,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럽의 그 이제 근세죠. 유럽의 근세가 이제 이렇게 출범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유럽의 근세에서 이제 그 활용 정점이 되는 게 이제 그 르네상스하고 이제 대항해 시대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다음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유럽에 이제 르네상스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친 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에요. 혹시 오스만 제국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그 이슬람 쪽에. 네, 맞아요. 여기도 되게 길어요. 여기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때까지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아마 끝날 거예요. 근데 이 네.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에 안타깝게도 패전국이 돼요. 아, 패전국이 돼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 있죠. 그쵸? 아나톨리아. 네. 여기 빼고 다 그 영토를 잃어버려서 해체되거든요. 그때까지 유지되는 제국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렸죠. 그쵸? 그래서 1300 여기 54년경에 소아시아 전역을 손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제국화가 되겠죠.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이제 그 함락을 시키게 되죠. 1453년. 그때를 제국이 된 때로 잡아도 1453년 이때를 제국이 된 때로 잡아도 대략 450년에서 500년 동안 그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죠. 아우르는 큰 제국으로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발칸반도까지다. 예,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지역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그런 나라로 한 400년에서 500년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고요.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등장했냐면요. 우리 십자군 원정 때 등장했던 셀주크 트르크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성지 순례 오는 사람들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유럽에서 우리 성지를 수복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영향을 주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도 손에 넣었었고, 원래 이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이제 그 전성기를 막 한창 구가하고 있을 때 후계 구도를 놓고 또 안에서 피 터지는 권력 싸움이 일어나. 예,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뭐 저기 그 지도자가 막 엄청나게 빨리 바뀌는 그런 이제 그 혼란기로 들어서면서 이제 그 뭉쳐졌던 그런 세력이 다 쪼개져서 이렇게 다 각기 나라가 돼버려요. 우리 어, 저기 뭐냐 스페인 쪽에서 요런 일 한번 그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쵸? 그래서 원래 코르도바의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후에 이제 제대로 이어받을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냥 각 지역 유지들이 그러면은 이제 저기 뭐냐 나 하던 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게 다 독립국가 형태처럼 돼가지고 잘게 잘게 쪼개지니까 특히 프랑스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저기 뭐냐 왜 예루살렘만 수복하냐 우리
이베리아 반도도 수복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가가지고 결국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거 보셨었죠,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셀주크 투르크도 이제 그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죽으니까 각 지역 유지들이 다, 아, 이제는 내 지역을, 다스리는 사실상의, 소규모 나라로서 내가 통치할 거다. 이제 더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각자 생존하는 요런 상황으로 펼쳐지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지방 영주들이 다스리는 작은 나라로 잘게 잘게 쪼개져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 동방에 이제 패권의 공백지대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갈라졌던 조그만 이제 그 국가 지금은 이제 지방 소규모의 그런 국가였고 터키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오스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요 나라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원정에 성공하면서 이제 팽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아시아 전역을 손에 넣고요. 그리고 이제 헬레스폰트 해협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 여기가 거기잖아요. 그쵸?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쵸? 그래서 옛날에 페르시아가 요쪽으로 요렇게 배다리 놓고 건넜던 거기 아시죠? 그쵸? 네, 아, 예, 알죠. 거기를 통해서 넘어와 가지고 콘스탄티노플도 포위해서 결국에는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이 뭐 저기 BC 한 700년 정도에 건국했다고 하거든요. 네, AD 네, 1453년에 공식적으로 동로마 제국도 멸망하면서 한 2000년 가까운 역사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됐던 거죠. 네, 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활약을 했던 그런 나라가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콘스탄티노플 함락하는 것도 이게 되게 극적인데 이게 거의 실패할 뻔했어요. 아, 예, 거의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렇게 삼중 성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워낙 이렇게 튼튼하고 보수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그래 또 거기 옆쪽으로는 다 이제 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뭐 공성병기 이런 게 오기가 쉽지 않아서 거의 막을 뻔했거든요. 막 네, 막 대포를 쏴서 막 성벽 부수고 막 별짓 다 해도 막 그 열세를 다 극복하고 거의 다 막았는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조그만한 이제 성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문이 있고 본래 문 공격하고 들어오면은 그 쪽문을 열고 나가서 그 오는 사람들을 측면에서 공격해줘서 공격을 제대로 못하게 해주는 쪽문이 있는데 쪽문으로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이 문을 잠그는 걸 깜빡한 거예요. 아,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저기 문 열렸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함락되는 게 콘스탄티노플. 아, 예, 그때 만약에 문을 제대로 잠갔으면은 비잔틴 제국 이후로 또 얼마나 갈지 또 몰라. 네, 너무,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라지는 게 오스만 결국 어쨌든 번성하는 부강해지는 그러니까 강해지는 오스만 제국의 파워와 패권에 밀려서 결국 역사의 무대로 그렇게 이제 비잔틴 제국이 사라지게 되는데 대단하죠. 비잔틴으로 옮긴 이후로 1000년 이상을 거기서 지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봐도 어쨌든 대단한 그런 나라였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설계한 콘스탄티누스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사실 대단했던 겁니다. 자, 네. 어쨌거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오스만 제국 초입부만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